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부모님들이 실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정말 저는 이 세 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삼형제를 서울대에 보냈고 지금 충남 서산에서 영어 수학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민숙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키출판사 교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사용하는 교재를 만드는 출판사라서 반갑고 친근했습니다. 보통 시중에 많이 나오는 교재들은 교재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키출판사 교재는 영어를 잘하려면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최적의 교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문장 구조가 중요하냐 하면요,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잘함에 있어서 단어를 많이 알고 문법을 잘하고 독해를 공부를 하는데 단어, 문법, 독해 공부가 따로 돼가 있으면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 독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단어 따로, 문법 따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법 공부도 하고 단어도 알고 있음에도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잘 알면 또 이제 자연스럽게 영작도 잘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영작을 잘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스피킹도 하게 되고 우리가 영작을 잘하게, 그 다음에 학교 시험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서술형 문제를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문장의 구조를 잘 알고 하다 보면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도 서술형 문제도 자신 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중, 중등 첫 문법을 시작할 때 저희 학원에도 교재를 쓰는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는데 문법이 쓰기다를 제일 첫 번째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이유는 단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문장에서 쓰여지는지,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문법이 쓰기다를 처음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초등 문법이 쓰기다 이제 이 교재인데요. 애들이 문법 첫 번째 이제 배울 때 문법이라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문법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저는 모든 공부를 할 때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학교 애들 다닐 때 예습은 못 하더라도 과목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알고 가라.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비동사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은 이 비동사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이제 하게 됩니다. 내가 배우는 게 무엇인지를 애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수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요. 첫 번째, 비동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러면 비동사의 변화 공식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두 가지 문장 공식에 대해서 배워보고, 세 번째는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공식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요 공부를 하기 이전에 단어를 미리 이제 체크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단어를 익히게끔 하고 아이들이 익혔나 안 익혔나 그 부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비동사가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애들한테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비동사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떨 때는 am을 쓰고 MR이전은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끔 돼요. 그리고 비동사가 어떤 것인지 알아봐요 하면서 이 주어가 I일 때랑 he일 때랑 이 비동사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끔 돼요. 애들이 보면은 왜 am을 쓰는지 is를 쓰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게끔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는 하고 난 다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 모르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테스트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줬으니까 아이들이 익혔는지에 대한 거를 퀴즈 형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 퀴즈는 이제 주어만 주고요.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주어에 따라서 주어가 이제 I일 때랑 U일 때랑 위일 때 이 비동사는 어떻게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애들한테 퀴즈 형식으로 내게 돼요. 그래서 주어만 불러주고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지 그에 대한 퀴즈를 내주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이제 파악을 하게끔 돼요. 이 부분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요, 아이들이 단어 알았고 이제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배웠으면 실질적으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게 돼요. 써보는 연습을 하면 한글 문장만 두고 영어로 쓰게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어 있어요. 실전 테스트 해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배운 내용들이 이제 문제 속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나오는지에 대해서 애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여기 파트 1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저는 3가지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습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하루에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대부분이 이제 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고 노는 쪽에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이들이 잘 안 지켜졌어요. 애들이 엄마 나 자기 전에 이거 다 할 테니까 놀고 하자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무슨 할 때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애들한테 그렇게 하고자 할 때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해보고 난 다음에 엄마 생각을 얘기해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고 하네라고 애들이 이제 좀 엄마 말에 좀 믿음을 좀 갖고 이렇게 좀 잘 따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만 공부가 제대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제가 그럼 하고 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공부가 처음엔 잘 안 됐어요. 학교 갔다 와서 공부도 안 하고 놀이터에 놀러는 못 가니까 침대에 누웠다가 그냥 컴퓨터 한번 쳐다봤다가 이렇게 며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숙제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며칠 생각을 해보니까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엄마 하고 놀자 이렇게 갔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애들이 해놓고 덮고 이제 나가서 노니까 엄마한테 신경 안 쓰죠. 머릿속에 숙제라는 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이게 더 좋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게 해줬어요. 시기적절한 공부법은 초중고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가면 초등학교 때 해놨으면 중학교 가서 힘들지 않을 것을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놀고 싶을 때 마음껏 놀게 해줬다가 중학교 시기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아이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럼 미취학 때는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기본적인 인성과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시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는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시기예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시기인데 그때는 부모님들이 그냥 공부해라만 아니고 아이들한테 길잡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는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번 느낀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내일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보는데 제가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애들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얘기를 전혀 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는 좀 했니라고 하니까 애들이 엄마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날 시중에 나가서 급히 문제집을 하나 사가와서 풀으라 했어요. 풀으라 하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채점하라고 하니까 채점까지는 다 했어요. 엄마 다 했어 그래가지고는 제가 보니까 풀고 동그라미까지는 다 쳤어요. 근데 틀린 문제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안 고쳤냐 하니까 엄마 고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도 애들은 안 알려주면 몰라요. 그래서 고치는 거야. 이거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이 문제 풀어본 거야 라고 했거든요. 응 알아서 고칠게 이러면서 고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요. 애가 3학년 되면 알겠지, 5학년 되면 알겠지, 6학년 되면 알겠지. 알아서 하겠지.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100% 정도 부모님들이 개입을 좀 해주시고 4학년 때, 6학년 때까지는 본격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1학년, 3학년부터 만들어준 그 습관 가지고 부모님들이 한 개입 한 70% 정도 관여하시고 그 다음 중학교 갔을 때는 50, 30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는 정말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에 만들어진 습관을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 자녀와의 좋은 관계인데요. 저는 학원에 있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봐요. 공부는 좀 잘하는 학생인데 부모님한테 막 좀 함부로 하는 앞에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님이 좀 쩔쩔매고 뭐 이러는 경우를 보면 제가 좀 안타깝거든요. 그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을 잘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아이들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은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어렸을 때 잘 이끌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잘 따라와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습관으로 중고등학교 그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좋은 관계. 공부의 과정도 저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행복인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맨날 갈등 생기고 뭐 중요한 것을 잃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바른 습관, 그 다음 시기적절한 공부, 부모와의 좋은 관계 저는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론적으로는 모르시는 부분들이 없으세요. 요즘 그 어떤 공부법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다 아실 텐데 실천하시기가 좀 어렵고 또 하다 보면 애들이 잘 안 따라와주고 그러는데 부모님들 칭찬과 어떤 채찍이 있다면은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칭찬에 너무 인색하시지 마시고 좀 잘할 때 듬뿍 칭찬해 주시고요. 설령 아이들이 조금 어떤 결과에 만족하시지 못하다 할지라도 애들 너무 다그치시지 마시고요. 시험 한번 잘못 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목표를 높게 잡고 어떤 고등학교를 갔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6등급 수학을 6등급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드는 생각이 애를 그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때 마음을 다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서 아이를 위로해 줬던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한테 괜찮다. 시험 한 번 잘못 본 거 갖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특히 우리 애기 아빠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엄청 많이 격려를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공부하다가 지칠 때는 쉬어라 했어요. 책도 내려놓고 쉬고 하늘도 보고 음악도 듣고 좀 쉬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마냥 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또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쉼이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러하듯이. 그래서 힘들어할 때 정말 제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른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은 아직도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잘할 때는 칭찬 듬뿍 힘들어할 때는 격려 듬뿍 그리고 믿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